퇴임 후 서울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 그 첫 행사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인 것이 매우 뜻깊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다시 마주 앉았을 때, 그리고 9월 19일 평양에서 만남이 이어졌을 때 11년의 공백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그냥 당연하게 14공동선언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에서 시작하여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4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 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를 해왔습니다. 이어달리기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평화가 진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이어달리기의 공백 기간이 짧을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낮아질 것이고 남북은 그만큼 더 평화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경제라는 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입니다.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면에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 2천 불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가부도위험지수, 즉 CDS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그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가 국방정책으로 중국, 소련,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본격적인 개방 통상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출 경제도 활기를 띠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경제인 만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 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정부 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